누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했고 누구는 하와이에서 누구는 일본에서 했고 그러면 자라오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자랐었고 그러면 정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와서는 야 우리 다 단일 민족이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투고 갈등을 하니까 그냥 이걸 덮어버리려고 그걸 만들어낸 담론이고 우리는 하나다 단일 민족이다 배달 민족이다 이런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종류가 5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이분은 한국 사람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라는 건 한국적이라는 건 뭔가요? 네. 우리만의 뭐 문화, 우리만의 이념, 우리만의 가치관. 우리는 한국식으로 뭐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결혼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있나요? 네. 이걸 좀 알아야 우리 사회에 정치 갈등이라든지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한 사회적 갈등 좀 어떻게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학술연구원의 함재봉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책을 네. 이게 4편까지 있나요? 아직까지는 4편까지밖에 못 썼습니다. 그건 제목이 한국 사람 만들기입니다. 네. 한국 사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아직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인간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사람은 분명히 있었고 한 500년 걸쳐서 조선 왕조가 굉장히 특별한 인간형을 만들었죠. 네. 유교라는 걸 도입을 해서 불교 국가였던 사람들을 유교 국가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면서 뭐 정치제도, 종교 다 바꿨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 조선이 멸망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근대 국가, 네. 우리가 한국이라 그러는 이 근대 국가는 전혀 다른 인간형입니다. 조선 사람하고도 다른 인간형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니까 조선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넘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아직 조선적인 측면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럼 한국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거를 이상으로 삼고 가야 되느냐에서는 조선 사람하고 우선 결별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 특유의 제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직도 저는 만들어가고 있고 방금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식 결혼식이 있는가? 네. 굉장히 왜곡돼 있는 반서양적이기도 하고 뭐 갑자기 또 뭐 그 뭐죠 뭐 대추 던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결혼식도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고 장례식도 사실 우리가 한국적인 장례식이 남아 있나요? 우리가 뭐 어디까지가 한국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절 2번 하고 오는데. 그렇죠. 네. 근데 뭐 대학 영안실에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례식장에서. 근데 그런 게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그때 그러면 무슨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조선시대의 전통 상례를 한 것도 또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 범절에 있어서도 조선 거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근대 한국적인 그러면 네. 그런 예의 범절이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대도시에서 불특정 다수하고 늘 만나면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하는데 이 따르는 예의 범절 같은 거는 제가 봐서는 아직도 정립된 것도 없고 우리가 동의한 바도 없고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은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인간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주제인데 매우 독특한 주제고 사실 낯선 주제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 어때? 한국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하면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전통의 수천 년 이어온 한민족이 지금의 어떻게 한민족과 어떻게 연결됐는가? 우리는 그래서 오늘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같이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다양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네.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기독교 많이 믿는 천주교 많이 믿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디죠? 필리핀 거기 천주교. 거긴 뭐 네. 거긴 400년이나 스페인에 식민지를 네.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네. 개신교, 천주교가 일본에 전교를 시작한 거는 16세기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일찍 했고요. 몇백 년 앞서서. 그랬겠죠. 네. 중국은 물론이고 더. 네. 근데 중국에도 없죠. 개신교, 천주교 거의 없습니다. 네. 반면에 근데 우리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70%는 또 제사도 지내고 있고 아직도 그러네요.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와 네.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하면 불교하고 신도 합친 거. 네. 그다음에 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그러면 불교. 네. 라오스까지. 네. 그렇죠.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의 이슬람. 이슬람. 네.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스라엘 유대교, 유럽 건너가면은 무슨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카톨릭, 영국은 성공회, 독일은 개신교, 천주교 반반, 북구는 다 루터교, 남미 다 카톨릭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사실 미국조차도 50%가 개신교고 네. 15% 정도가 카톨릭이고 나머지도 사실 모르몬교 뭐 이렇게 해서 다 유대 이민자들 기독교 많으니까. 전통이 네. 나와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 놀랍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어머니는 성당 다니고 아들은 이렇게 딸은 평화롭잖아요. 평화롭. 우리 사회 이 수많은 갈등 중에 유일하게 없는 갈등이 종교 갈등. 그나마 그것까지 있었으면 아마 정말 아직은 지금 이건 좀 쭉 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학문적으로 우리가 제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네. 뿌리를 좀 정확히 네. 학술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조선 사람하고 한국 사람 어떻게 다릅니까? 뭐 조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가부터도 그렇죠. 국가라는 게 종묘 사직.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사극에서 보면 전하 정묘 사직을 살피셔서 그러는데 네. 그게 뭐냐면 국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성씨 집단으로 시족 집단으로 모여서 살게 했죠. 종이라는 걸 들여와서 종법이라는 걸 들여와서 네. 그건 중국식 법입니다. 종법 그러니까 부계 혈통 장자상속을 하는 굉장히 중국적인 조선에는 원래 없었던 네. 그랬던 법을 들여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종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장자상속을 안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에는 여왕도 많았지 않습니까? 왕위를 아들한테 그러네요. 물려줄 이유가 없어요. 네. 고려 시대에도 형제들 간에 왕위를 물려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자한테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중국 특유의 종법제도 그것도 중국의 주나라. 공자라는 사람이 주나라를 좋아해서 그 주례를 따랐다는 게 그게 종법제도예요. 장자상속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갖고 원래는 고려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장가 간다. 장가 간다는 말 네. 자체가 장인 장모 집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 간다 그러면 뭐죠? 시부모 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 남자는 장가 가고 여자는 시집 가면은 사실은 안 되죠. 따로 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형 완전히 그러니까요. 통째로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장가가 든 사람들을 시집가라고 바꿔버리고 네. 그게 이제 종법 제도로 바꾸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히 조선 특유의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신분제도, 남녀 차별 제도, 온갖 거를 그리고 이제 예법 특유의 이제 주자 가래에 의한 예법, 네. 제사라는 거를 안지되던 사람들, 불공만 들이던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하면 뭐 위패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걸 다 제사상 어떻게 차리고를 다 나라에서 가리키고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엄청난 편찬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삼강오륜을 중시하고 충효 사상을 중시하고 뭐 관혼상제가 있고 이런 네. 거를 다 따르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게 조선 500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조선 사람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0%는 아직도 제사를 지낸다니까.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서 CEO를 하든 딸이든 며느리들
종법 제사 지내러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큰아들은 먼저 하고. 네.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질서, 인간관계가 이 종법제도의 질서 속에 들어가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라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두 가지 인간형이 충돌. 조선시대 네. 인간형,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한국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섞여 있거나 뭐 제대로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를 계속 들어서 융합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뭐 기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는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예. 그렇죠. 네, 네. 그럼 아예 문명 충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명 충돌이 곳곳에서 뭐 옛날에 비해서 제가 봐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저희 외가 같은 데서도 그렇게 제사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 작은 외삼촌이 개신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와, 그 제사 안 지낸다 그러니까 네. 그거 엄청난 집안이었었는데 네.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무도 제사를 안 지내세요. 그 한 2대가 지내고 나니까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네. 외가에서. 네. 근데 그거 다 문명 충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삶은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없어져 버린 거죠. 조선적인 삶은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 외가에서. 네, 왕과 그 유교적 그 이념 중에 왕과 아버지와 이렇게 그 체계 그거는 좀 많이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오륜. 그렇죠? 네. 오륜이라는 게 삼강 오륜했을 때 특히 이제 오륜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관계는 5종류다. 밖에 없다. 네, 네. 군신, 네. 유의, 부자 유친, 네. 궁우 유신, 장유 유서, 남녀 유별, 네. 예? 부부 유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아직도 근데 그 5개도 많이 살아있네요. 살아 있어요. 네. 곳곳에 사실은 네. 굉장히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인간 곧 오륜을 잘 할 줄 알아야지 저 사람 인간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네. 사람하고 딱 만나서 이름 교환하고 명함 교환해갖고 우리 보통 그래 한국 사람이 혹시 누구 아세요 이래요. 왜? 그 공통으로 아는 사람 한 2번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무슨 관계였지? 선후배 관계였고 그럼 이 양반하고 어떻게 되지? 딱 그게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존대의 수준과 서열이 뭔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져요. 우리의 오륜에 의한 서열이 딱 네. 정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편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형, 오빠, 맞아요. 언니, 누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다음부터 이제 쫙을 사고 딱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게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 톤부터 해서 이게 딱 정해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네. 근데 이게 그게 정리 안 되면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돼요. 되죠. 네. 근데 그거가 사실 다 평등해야 되고 대등해야 되고 서열이 없어야 되고 그러한 개개인이 완벽히 대등한 관계라는 이 근대인의 관계하고는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배웠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른 게 많이 섞여 네. 있습니다. 앞서 그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십시오. 네. 고려와 조선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물론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건 일단 종교가 확 바뀌고요, 그죠? 네. 불교에서 유교로 네, 바뀌고 네, 네. 사회 지배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는데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고려 시대에 살던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과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네. 뭐 결혼 제도도 달랐고 종교라는 거는 이제 제사라는 걸 안 지냈으니까 다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네. 모든 유교식으로 말하는 관혼상제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상례나 이런 건 항상 절에 가서 하는 거죠. 네. 요새도 뭐 다비식하고 이런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만 해도 유교를 국가는 세웠죠. 맨날 무학대사하고 같이 그렇군요. 네.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적인 것이 종교가 달라졌고 그런 실존적인 문제를 가서 해소하는 데가 이제 사찰이 절이 돼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사회 제도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그 종묘 사직 이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삶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삶의 단위 자체가 굉장히 그때는 농업이 척박했었고
특히 고려 시대에는 아직 논농사가 안 들어옵니다. 조선에 논농사가 없었습니다. 네. 논농사라는 거는 강남농법이라는 거가 송나라 때 들어와서 그게 고려 말에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조선에 들어와서 세종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강남농법 쌀 모내기 하는 농법 고려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조선에서 쌀이 얼마나 키우기 힘듭니까? 조선에서는 사실 호남평야 조금 쌀이 되는 거고 그것도 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러한 그 식품을 식량을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사실 쌀 농사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더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려 사람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는 군현제가 있었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동하고 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네 하는 게 동하고 리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규모가 훨씬 작아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불교 사찰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루어서 살다가 그리고 같이 농사도 짓고 맞아요. 고려 때는 무슨 행사하면 막 수천 명씩 모여서 그렇죠. 하고. 연등회 뭐 네. 팔관에 엄청난 단위로 살았었어요. 그 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찰들을. 주거 단위가 굉장히 컸구나. 그거 달랐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이제 군현제로 그것이 동리로 바뀌는 이유가 쌀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쌀은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시족 중심으로 이제 종씨 중심으로 해서 같은 동족 마을이라는 거를 형성해서 거기 사당 지어놓고 같아 뭐 어디 청송심시다 무슨 뭐 우리 뭐 강릉함시다 이래갖고 네. 지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큰 집 작은 집 해서 살기 시작하고 노비들 조금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예법이 유교 예법을 이제 그 유향소 이런 걸 통해서 가리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규명을 하지 않고 그냥 군현제가 있었다가 뭐 이런 걸로 뭐 도로 네. 있고 이런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감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정말 세종 같은 사람들이 조선을 세운 분들이 역성혁명을 해 가면서까지 1000년 동안 불교를 하고 살았던 한반도 사람들을 종법제도라는 유교로 정말 무섭게 바꿉니다. 네. 사찰을 3000개 있던 사찰을 태종하고 세종이 30개로 줄입니다.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600년 가까이 가고 네. 한 왕조가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600년 가까이 가고 네. 우리가 또 공교롭게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무너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아니죠. 조선은 뭐랄까요?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렇죠. 완전히. 그 와중에 우리가 국권을 뺏긴 것이죠.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거 진짜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역사 들여다보면서 참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그 설명 저 나름대로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서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일단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정말 이랬었구나라는 거가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특히 송나라 때부터 원나라 명에 이르는 그 강남농법이라고 뭐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송나라 원나라의 그 굉장한 상업 발달 대영화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송나라 때 화약이 나오고 목화가 나오고 무슨 온갖 화약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항해 선단을 꾸리고 돌아다니고 고려에도 오고 물론 그랬던 나라의 그 영화를 배우려고 계속해서 고려 말부터 그걸 배우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그거를 역성혁명을 통해 갖고 본격적으로 들여오는 거죠. 그거를 강남농법하고 주자성리학을 패키지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패키지로 들여와야 되듯이 거기에 강남농법과 주자성리학을 패키지로 들여오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처음에는 명나라랑 잘 가면서 사실 무지하게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방에 우리가 군대를 유지를 안 했어요, 조선이. 왜? 명하고 너무 관계가 그렇죠. 좋으니까 네, 네.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북방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진족, 거란족, 뭐 말갈족 하여튼 거기서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거니까 흉노족. 근데 그것도 안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국방에도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는 식으로 쭉 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국방이라는 걸 해보지를 않았었으니까 네. 완전히 휩쓸리고 그때 이제 진짜 뭐 위순신 장군하고 명예 원군 때문에 간신히 의병 때문에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때의 나라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그때의 농토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전쟁인데 어떻게 농토가 사라지죠? 경작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고 다 불타고 그러니까 농토라는 게 전쟁이 7년을 가는데요. 농토 2, 3년 경작 안 하면 안 하면 완전히 폐허가 쑥대밭이죠.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음부터 다시 임진왜란 이후에 뭐 이제 병자호란까지면 병자호란 사실 경제적인 충격은 덜 했었죠. 네. 너무 짧게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놀라운 사실이요. 세종대에 확보했던 경작지 면적을 그 다음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다시 확보를 못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부패 때문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세종대왕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정도였다고 치면은 조선이 망할 때쯤 되면 1200만 뭐 1300만도 간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영토는 똑같지만 경작지는 훨씬 줄어들었는데 백성은 얼마나 백성은 훨씬 더 늘었고 네. 그러면은 굶는 백성이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릿고개 뭐 어쩌고 하는 건 정말 19세기 경에 들어와서 조선의 백성들이 살았던 서민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기록들 찾아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저 원장님이 하셨던 방송 중에 저 하나 봤어요. 진짜 참 18세기 초만 해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영조 정조 막 이럴 때만 해도 그때 좀 그나마 좀 잘 살고 문화도 번영했다고 봤는데 백성들 삶은 정말 처참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영종조가 들어와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확실히 잘한 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와서 책을 쓸어 갔어요. 우리나라의 책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영국 교수 한 사람은 임진왜란을 책의 전쟁이라고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도자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 책을 싹 쓸어가고 사실 그게 그 다음에 도쿠가와 시대가 학문적으로 번영하는데 큰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학 이런 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자학이 일본에 소개되는 것도 그때 책을 가져간 건데 그 없어진 책을 다시 간행하는 그게 아주 국가의 주요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은 영종조 때 엄청나게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많이 문화적으로 발전할지 합니다. 모르지만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19세기에 딱 들어와서부터는 정말로 뭐 그 보션 아마 동영상에도 제가 소개를 했겠지만은 그 누구죠? 정다산이 정약용이 1802년에 그러니까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그리고 정조의 사랑을 많이 받던 다산도 이제 완전히 귀양 가는 거 아니에요? 강진에 귀양 가갖고 동네 귀양지에서 목격한 거를 어느 동네 마을에서 웬 여자가 울부짖고 있고 난리가 난 거를 가서 보고서는 그거를 목격한 거를 쓴 시가 애절량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와서 그냥 관리들이 모든 거를 다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창자가 끊어진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전량. 네. 양이 남자의 성기입니다. 아,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서 다 세금을 바치라. 근데 무슨 세금이냐면 이제 양민들이 군대를 안 가려 그러면 조선 시대에 군납 그러니까 군포를 바쳐야 됐어요. 예. 그렇죠? 역사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군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은 이제 군대를 아예 안 갔고 면제 받았고 그럼 양민들만 갑니다. 일반 평민들만. 근데 군대를 안 갈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면 군포를 바쳤어야 돼요. 군포라는 게 뭐냐면 배틀에 앉아서 여자들이 그게 가로 16cm 가고 세로로 몇 메타 되는 거를 그거를 몇 필을 짜야 돼요. 그게 때에 따라 다른데 한 15필에서 18필까지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쳐야지 간신히 남자가 군 면할 수가 있어요. 군역을. 그런데 그때 이제 소위 삼정의 문란 이게 뭐냐면 와갖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바쳤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 시아버지 것도 내야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시아버지가 3년 전에 배운 기억이 돌아가셨는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깐난쟁이까지. 그리고 깐난쟁이 것도 있는데 아니 그 걔도 깐난쟁인데요. 근데 야 여기 군적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소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내가 이런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애를 낳은 게 화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성기를 남자가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그거를 안 하기 목격을 하고 세상에 네. 이런 억울한 일이 저는 그 시를 다산이 썼어요. 1802년에. 그러면 영종조 때 뭐 잘했었으면은 뭐 종조 승한 지 2년 만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미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도탄에 빠져 있었고 조선은 일제 식민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무너졌다. 예, 완전히.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왕조실록 이런 데는 기록이 없죠.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상관을 안 하니까. 근데 카톨릭 신부님 같은 분들이 1840년대부터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다 전교를 하잖아요. 그 파리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열 몇 명씩이나 들어와 갖고 흩어져서 이걸 하는데 그분들이 그때에 목격한 것들 전교하면서 목격한 것들을 매번 그거를 보고를 하거든요. 본부에다가. 네. 그게 쌓여 있어서 그게 나중에 그 파리 외방선교회에 그게 쌓여 있던 기록을 날레 신부님이라는 분이 정리를 해서 한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기가 막힌 3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부님이 딱 뭐라고 쓰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러는데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사유재산권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애절량시에서 보듯이 일을 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바쳐야 되고 맨날 뺏기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님들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정부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금을 내려 그러면요. 의식주 해결을 하고 애들 교육도 좀 시키고 뭐 병원에도 좀 아픈 병원비도 나라가 있어야 하는 되고. 일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무슨 가끔 가다가 뭐 여행도 좀 가는 그러고 남는 거를 내야지 세금이지. 의식주가 해결을 안 되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거를 수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냥 수탈이 벌어졌었습니다. 일제가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3.1절 같은 때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3.1운동도 하고 수많은 투쟁을 벌였지만 교수님 말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조선을 다시 되찾자,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말 참 와닿았.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도탄에 빠져서 처참하게 뺏기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연해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860년대부터 수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연해주로. 러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나서는 인구가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 건네주면 땅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할 정도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피폐해졌었는데 삶이 그러다가는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국권을 뺏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라 뺏긴 지 9년 만에 1910년에 국권 뺏기고 1919년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은 국권 회복 운동이죠. 만세 운동이죠. 뺏긴 나라 되찾자고. 그런데 지금 뺏긴 지 9년 전 그러니까 나라가 9년 전에 뺏겼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3.1운동을 이끌었던 34인이 됐든 48인이 됐든 그것 3.1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상위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야 우리 조선 왕조 다시 세우자. 지금 순종 황제 마지막 황제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렇죠. 19년이면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1924년인가에나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1968년에 낙선제에서 이방자 여사랑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황태자도 살아있어요. 아니 그러면 뺏긴 나라 되찾으면은 이 조선이나 뭐 대한제국이 됐든 그걸 다시 세워서 마지막 황태자를 모셔오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년 된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복벽 운동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민주공화국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어쨌든 이건 아니다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그러는 거죠. 다. 그때 이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국권을 되찾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수많은 이제 그때부터 이론들과 사상가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5분류로 네. 분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라는 뺏겼고 그래서 국권은 없어졌는데 유교 국가도 아니고 조선이 아니다. 네, 네. 그러면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대한민국만큼 한국만큼이나 전통도 거부하고 원래 있었던 정치 체제도 거부하고 사상도 거부하고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 걸로 다시 시작하자고 시작한 나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완전히 맨 땅에서 전혀 새로운 걸로 시작하자고 한 나라 없다. 중화혁명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뭐 삼민주의 이런 거를 시작해갖고 네. 서양 거를 들여오자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장개석 같은 사람은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국민당은 상당히 원래 것들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네. 굉장히 강했었고 이제 보수주의자였고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갈아엎는 거고요. 거기는. 완전히 네. 갈아엎는 거죠. 싹 갈아엎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모택동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 비림 비공 운동. 그러니까 인표 뭐 그때 있었던 그 자기 정적 하나 제거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공입니다. 공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제일 좋아했던 노신 같은 악큐정전 쓴 노신 같은 네. 사람은 유교는 식인하는 종교라고 하면서까지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식인들도 네. 굉장히 강한 걸 했었죠. 그러니까 특히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근데 우리도 못지않게 유교는 자화가 아니다. 네? 조선은 네. 아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싹 다 거부하고 나서 전통도 거부하고 전통 이념도 거부하고 체제도 거부하고 나면 그러면 혹시 나중에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럼 무슨 나라를 세울 거냐? 그때부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야 우리 미국식 개신교 국가,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막스주의 국가 만들어야 된다. 무슨 일본식 국가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열심히 개종해보고 새 이념 받아들여보고 조직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뭐 별거를 군대도 양성 좀 해보고 별거를 다 해보면서 야 우리가 국권 회복하면 나 이런 나라 만들 거야 해갖고 45년에 느닷없이 국권 해방이 됐는데 네. 어떤 특정한 파가 국권 회복의 주도를 주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 45년에 들어와 갖고 야, 나 40년, 50년 해봤는데 이 나라 만들어야 돼. 아니야, 이 나라 만들어야 돼. 이런 나라 만들어야 돼가 충돌하면서 타협을 못 하는 거죠. 그 갈등이 지금까지 뿌리가 이어진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고도 그 안에서 온갖 대안들에 대한 전혀 다르게 그리고 실제로 누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했고 누구는 하와이에서 했고 네. 누구는 하바롭스크에서 했고 누구는 일본에서 했고 그러면 자라오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자랐었고 그러면 정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와서는 야 우리 다 단일 민족이고 뭐 똑같은 생각을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도 서로가 다투고 갈등을 하니까 그냥 만들어낸 이걸 덮어버리려고 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그걸 만들어낸 담론이고 우리는 하나다 단일 민족이다 배달 민족이다 이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른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르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저는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종류가 저 임의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한 5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네. 첫 번째는요. 친중의정척사파, 네. 두 번째 친일개화파, 세 번째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 친소공산주의파, 네. 다섯 번째가 민족주의파 내지는 민족적 인종주의파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오.
공산주의파까지는 알겠는데 일단 친중부터 친중 네. 의정적사파는 이제 의정적사 사상이라는 게 뭐 화서 이양로 미남책견도 있지만 저는 책에서 이제 우암 송시열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걸 추적을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도 그냥 지금 현재 아직도 우리 존댓말 중요시하고 네. 서열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른 공경해야 되고 뭐 하여튼 예의 범절 네. 지켜야 되고 한자를 많이 알아야지 지식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원상제도 관원상제도 네.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게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은 자고로 이거를 잘해야지 한국 사람이지 이런 일어났는데 거죠. 저 아버지 오셨으니까 일어나서 저 인사하고 자라.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당연하다.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한국 사람이지. 그거 못하면 뭐 이런 XX 자 그런데 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람은 자고로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또 친일 개화파 같은 사람들은 일본 모델 같은 거를 그러니까 박영효, 서재필, 김옥균 이런 양반들은 한 1880년대 일본에 건너가 갖고 네. 일본이 메이지 유신 막 하면서 개방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우리 여태까지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일본이 문명이 돼가고 있고. 그렇죠. 네. 신기한 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특히 일본이 따라하려는 저 서양이 그 뒤에 있는 서구가 이게 진짜 문명이다. 그럼 반면에 중국은 뭐냐? 이게 야만이구나. 봉건, 전근대 야만이구나. 그럼 우리 빨리 이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개화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가려고 갑신정변도 해보고 네. 갑오경장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일본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개화, 문명, 말 자체가 후쿠사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학자가 만들어낸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화가. 그럼요. 그게 일본 천황의 연호예요, 더군다나. 네. 문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본이 서양을 따라가는 그 형식 자체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급속하게 따라가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시도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일본 모델 우리가 일본을 한쪽으로는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일본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도시의 모습을 보나 우리가 모든 근대화해가는 모습은 일본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게 굉장히 강했었고 그게 이제 친일 개화파고. 네. 근데 이제 개화파라 친일파라는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기가 일수지만 어쨌든 이제 친미 기독교파는 뭐냐면 1885년부터 4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렌 목사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화, 배재, 연희, 숭실, 네. 세브란스, 동대문병원, 보구여관병원 이런 거를 전부 다 만듭니다. 광해원 이런 거를 만들면서 가리키고 교육하고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거의 세종이 발명했지만 묻혀서 사라져서 사대부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부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 필사본으로 해서 읽던 소설 같은 거 이런 나부랭이밖에 하는 데밖에 쓰지 않았던 한글이라는 걸 언문이라고 했었죠. 그때. 네. 이거를 완전히 재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 번역에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거를 인쇄소를 만들어 갖고 배재학당에다 산문 출판사라는 걸 트라이링골 프레스라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문, 언문 출판사를 네. 만들어서 출간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책들을 성경부터 시작해서 무슨 게일 목사의 뭐 철로역정 이런 소설까지도 번역을 다 해내가지고 그걸 몇십만 권씩 배포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배재학당, 이화학당에서 경신학교에서 가리키기 시작하고 최초로 한글 학 과목을 개설을 하는 게 선교사들입니다. 네. 거기서 여성들, 천민들 다 배우기 시작해서 한글 성경을 읽게 하고 한글을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성경이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서재필 씨가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최초로 우리 언론으로 언론이 만든. 생기고 이제. 네.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 산문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고. 그래요? 그 배재학당의 산문출판사를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을 그 사람들은 미국식이 뭐냐면 절대로 공짜 교육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비를 내는 사람들은 내지만 못 내는 학생들은 미국 사람들이 워크 스타디라 그러잖아요. 장학금을 주되 꼭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미국 가면 뭐 우리 때는 식당 가서 일하고 도서관 가서 일하고 다 그랬죠. 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학금을. 그러면 장학금을 줘요. 일을 시켜. 무슨 일을 시켜하면 식자공을 시켜요. 학생들을. 네. 그래서 매년 올해는 5명을 식자공을 시켜서 학비를 대게 했다. 그중에 있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본명 주상호. 나중에 개명을 해서 주시경. 아, 그래요? 네. 식자공이라는 게 우리 인쇄 프린터할 때 그 문자를 활자를 갖다 이게 꽤 맞추는 네,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 씨가 와서 10년 만에 귀국해서 아펜젤러 집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시작하니까는 그러면 산문출판사에서 야 한글로 돼 이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산문출판사에서 인쇄해. 네. 근데 인쇄하는 김에 여기 주시경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는데 데려가서 써. 그러니까는 서재필 씨가 주시경을 고용을 해갖고 같이 독립신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무슨 의료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거도 그 장로교가 장로를 선출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세문안 교회 같은 게 1887년에 만들면서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장로를 선출했다. 아, 선거로요.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선거를 제일 먼저 해본 게 세문안교회에서. 세문안교회에서 1880년 10월 7일 날 해요. 그다음부터 장로교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개신교, 그 루터교라 칼뱅이 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일반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고 네.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같이 위에서 교황이 추기경 임명하고 추기경이 주교 임명하고 이렇게 밑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신교는 장로교는 밑으로부터 사람들이 자기 주자를 뽑는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그거를 장로교에서는 계속 조선 말부터 일제시대 내내 했었던 거죠. 신문명을 서구 사회의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데 친미 세력들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문명을 받았죠.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참 다른 이야기지만 참 똑같은 어떤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가 있고 제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있을 때 참 어떤 미국이라는 제국은 참 굉장히 호혜적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뒤에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참. 근데 호혜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쪽에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원래는 고립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이 원래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절대 유럽 문제 고별사 자체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절대 유럽 처음에는 우리만 잘 살자 했어요. 절대 가지 말라.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6대 대통령인가 몬로 대통령이 몬로 독트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대신 유럽은 아메리카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유럽하고 따로 살겠다는 거를 그렇게 따라서 해서 유럽에 못 간다는 걸 우드로 윌슨이 억지를 부려서 1차 대전에 잠깐 가서 1차 대전 이겼지만 곧바로 국제연맹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미국 상원이 인준을 안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무너지는 거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진주만 때 다시 진주만 폭격이 되니까 간신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보면 미국은 사실 고립주의예요. 그리고 그 고립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1차 대전 끝나서 이기잖아요. 군대 싹 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다 2차 대전도 사실은 개입 안 하려고 하다가 루시테니아호를 여객선을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그 음모론이 들끓거든요. 저거 그 자극하려고 괜히 했던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루시테니아호. 그다음에 2차 대전은 딱 끝나니까 아니 누가 미국 군인들은 그냥 끝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수십 개 사단이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미국으로 다 철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으로 대체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핵 전략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고. 근데 한국 전쟁도 6.25 끝나자마자 다 철수하잖아요. 하여튼 맨날 그 사람들은 철수해. 그러니까 제국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 이기고 나면 주둔을 해야죠. 로마처럼. 그러니까 다 기본적인 거 갖춰놓고 자기네 그 총독 갖다 놓고서는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네. 싹 빼버렸다가 조금 이상해지면은 정말 또 누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야 우리 좀 또 해야 되는 거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했다가 그다음 대통령 나오면 뭐 카터 나오면 야 우리 주한미군 다 철수할 네. 거야.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맨날 극단적 맨날 나 홀로 살지 돈 않습니까? 내놓든지 철수하든지 우리 한다는 네. 소리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도 제국주의 네. 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친중 위정 척사파, 까지 했고. 일본 네. 그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층소 공산주의파가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1901차 이 사람들 공산주의 하자. 대전 와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서 네. 러시아가 갑자기 전선에서 빠져나와 버리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유니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소비에트가 국가라는 게. 네. 노동자의 국가가 말하자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혁명을 막스주의 혁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사방에다가 그 조직을 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 조선에서는 막스주의가 반식민지 반제국주의거든요.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자본주의 막을 수 밑에서 있고. 신음하는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에다가 자금 대주지 코민테른을 통해서 조직해주지 교육시켜주지 했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뭐 저쪽에서는 서방에서는 우리를 다 무시하고 파리 네. 강화조약 때 다 김주식 씨 쫓아내버리고 일본한테 다 줘버리고 이러니까는 유일하게 도움 주는 유일하게 거니까. 도움 주니까는 네. 다 글로 지식인들이랑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를 만들자라는 그 강력한 이제 그 막스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족주의자, 인종주의. 민족주의가 뭐냐면은 서양의 민족주의라는 게 독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갖고 이제 프랑스는 하나다,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강력한 군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럽을 휩쓸고 아무튼 그러면서 민족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거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독일이 한 독일이 다 게르만 민족이 네, 돼버리는 거고 네. 프랑스 민족이 돼버리는 거고 이러면 러시아 민족이 돼버리고 중국 민족이 돼버리고 일본 민족이 돼버리니까 뒤늦게 1908년에 단재 신채호라는 분이 단재 선생이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거기 책의 서문에다가 이 일국가의 역사란 그 역사의 주인이 되는 일종족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를 논해야지 그게 진정한 역사이니 그것을 하지 않는 역사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아니다라고 딱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족이냐? 아시아에는 5개 종족이 있는데 뭐 한족, 말갈족 무슨 족이 있는데 우리는 부여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족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족의 핵심이 나라 뺏기고 종교 달라지고 이념 달라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 달라졌는데 그래도 우린 하나다라는 게 피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근데 세계적 초년주의 흐름이 있었군요. 있었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를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받아요. 꼴찌로. 일본에까지도 중국하고 일본에 확 완전히 지식인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퍼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드디어 단재 신채호 선생을 통해서 조선에까지도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는 민족이구나. 이 민족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뭐 대종교라는 게 단군을 또 갑자기 모시는 대종교라는 것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민족주의라는 또 하나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계파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또 사실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저는 기자님, 그러니까 요즘 그 뭐죠? 이렇게 젊은이들, 사람들 자기 성격하는 걸 뭐라 그러죠? MBTI. MBTI. 네. MBTI 같아요. 5종류가 있는데 네. 사실 저 안에 민족주의 있고 당연히 네. 우리가 민족주의가 없으면 왜 한국 사람이 누군지 왜 고민을 합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있고 개신교적인 거 당연히 기독교적인 거 이거 있고 진짜로 대학 동기들 만나면 이 생각이 그대로 있겠네요. 다 있어요. 누구나. 지금도. 네. 비율은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당연히 비율은 저같이 뭐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나와서 자란 사람이 갖고 있는 거하고 네. 또 완전히 제사만 지내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하고 뭐 그쵸? 친소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은 지금 없겠네. 네. 그렇지만 뭐 사회주의적인 색채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죠. 네. 그러면 민족주의 이제 뭐 성향 친구들도 많고요. 민족주의야 네. 뭐 아주 강하고 모두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율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MBTI 테스트 같이 이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테스트는 어떤 한국인입니까? 네. 비율을 한번 따져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여쭤볼 네.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원장님 말씀은 아직도 우리는 뭐랄까 충돌하면서 융합되는 과정이다. 네.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요. 가장 큰 그 5개 중에서 굳이 찾자면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에 그 내부적으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친일 개화파하고 친미 기독교파가 꿈꿨던 그 체제로 가는 거죠. 수렴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친미 친일을 붙여서 이거를 일부러 좀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개화파는 어쨌든 뭘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본이 근대 국가를 만들어 오는 그 모델을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을 따르자는 거는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친미 기독교파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저렇게 흥했으니까 미국 그거를 기독교를 배워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걸 미국을 분석하는 토크빌에서부터 막스 웨버 다 하던 얘기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거는 저는 이제 와서는 거의 거부할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하던 이 모델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회의가 많았었고 내부적으로 이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신식민지 시대다. 이거는 절대로 그 자립할 수 없는 그 종속되는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놀라운 지금 성공을 거두면서 글로 수렴이 돼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직도 저는 이거 재밌는 게요. 앞에 친중, 친일, 친미, 친소 이거 붙인 이유가 친중이나 친소 그러면 말 자체가 그냥 중립적인 말이에요. 친중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고 친소라는 건 뭐 그냥 사실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뭐 친러 그래 봐야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친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럼요. 친일파 그러면 민감합니다. 민감하죠. 친일파 그러면 뭐 역적 매국노보다도 더 나쁜 말이에요. 근데 친미도 사실 그렇게 편한 말이 아니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면은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친중의정 근대를 원하느냐, 근대화, 근대 국가를 만들기를 근대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냐 아니냐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친중의정 측사파 근대 국가 아니죠. 우리 유교적인 전통적인 건. 친일 개화파 근대 일본식 근대지만 일본 근대 국가죠. 친미 기독교 미국식. 당연히요. 친소 공산주의 아니죠. 왜? 어쨌든 막스주의는 근대 사상이긴 하지만 막스주의는 산업 자본주의를 반대했던 거니까. 목가적 시대로 원시 국가로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거였으니까. 그러자는 거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는 근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화 근대화랑 안 하자는 거고. 민족주의파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해갖고는 자꾸 우리 거 유지한다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왜 근대화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하는 거는 부정적인 친일 친미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근대화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긴 잘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되고 개인주의, 개인의 재산이 사유재산권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아직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더치페이 소위 해갖고 따로따로 내면은 이게 비인간적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개인들의 권리가 강하고 평등하다 하더라도 뭔가 친해질라 그러면 아까 형, 오빠, 언니, 누나, 선배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맨날 낮추고 감추고 희생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희생해야 되고 등등등등 뭐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거가 아직도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고 분명히 그 속에서 정서적인 푸근함을 느끼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현대 문명과
우리 서구화가 진행되는 건 현대 문명과 우리 전통 사이의 조화, 나쁘게 말하면 갈등.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근대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전근대를 원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고 네,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와서 네.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특히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도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상충되는가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 갈등 과거에 시작했던 예를 들어 불과 100여 년 전 유교적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명화된 산업화된 그리고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러 가지 과거와의 충돌도 있고 우리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갈등이 지금 어떻게 우리 사회에 반영되고 있고 이걸 좀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유독 지금 우리 정치가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네. 갈등 상황이 심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바로 그 문제 의식이었죠. 네.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하고 가장 남이 봐서는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뭐 세계 그러니까요. 최대의 네. 뭐를 뭐 K 뷰티에 K 팝에 뭐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산업은 물론 그런데 가장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세 번째가로 높고 자살률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지 않는 안으로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놀라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걸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정신분석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콤플렉스가 있다고 뭐 키 콤플렉스가 있고 뭐 생긴 거 콤플렉스가 있고 그 콤플렉스의 일종이 뭐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공포증과 콤플렉스가 왜 생기냐 하면은 자기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아주 괴로운 일, 수치스러웠던 일, 잊어버리고 싶은 일, 괴로웠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당연히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억누르려고 그러고 덧칠을 하고 회칠을 하고 딴 얘기로 덮어버리고 네.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성격의 왜곡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본인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지대에 못 가기 시작하고 어느 장소에 못 들어가고 그럼 이제 그 정신분석학자가 앉혀놓고 뭐 프로이드니 융이니 이런 사람들이 앉혀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가장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서운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야 설득을 해서 한다. 네. 엘리베이터를 한 번만 타게 해주면은 그 공포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그러면 저는 한국 사회가 우리 역사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네. 너무나 수치스러웠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훌륭했었는데 뭐 일부 나쁜 놈들이 일부 나쁜 외부의 적들이 네.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는 잘했었고 대단한 민족이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처음에 기자님하고도 여러 번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었는데 일단은 네.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있었고 우리가 뭐를 잘못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 자꾸 덮고 회칠하고 덧칠하고 딴 얘기 멋있는 대안서사 만들지 네.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직시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저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는 역사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 세상에 없습니다. 더 직시를 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더 자랑스러운 역사가 네. 됩니다. 우리 뭐 어려웠던 우리 감추고 싶었던 우리 과거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학술연구원 함재봉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